월세는 안 내셔도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62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살던 전세까지 정리한 뒤 혼자 원룸을 알아보던 때였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살 곳을 구한다는 게 그렇게 서러운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소개로 만난 그 건물주는 제 형편을 조용히 들어주더니 아무 조건 없이 빈 방부터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그 집 안으로 들인 이유가 제가 믿었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리요. 그는 처음부터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62살 이정숙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처음 한 달은 그냥 멍하게 살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소리가 없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그전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을 보냈습니다.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 옷이며 신발이며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봉투에 담으면서 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뒀습니다. 다 치우고 나서 방이 텅 비었을 때 그때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현실이 들어왔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 곳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저한테 남은 건 빠져나온 전세금 얼마와 매달 나가는 생활비뿐이었습니다. 다시 전세를 구하기엔 돈이 모자랐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는 죽어도 싫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대는 것보다 혼자 버티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하나면 되는 거니까요. 크지 않아도 되고 좋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하나 잠그고 혼자 조용히 잘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품을 팔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가 올라갔고 월세를 낮추면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반지하는 습했고 옥탑은 여름을 버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살만하다 싶은 곳은 제 형편에서 한참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 자꾸 기운이 빠졌습니다. 중개사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흐릿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방 하나 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 밖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한숨이었습니다. 이걸로 한숨을 쉬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몸이 먼저 나왔습니다. 62에 방 하나 구하러 다니는 일이 그렇게 서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박미자가 저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나 아는 분 건물에 빈 방이 하나 있거든. 사정을 한번 얘기해봐. 뭐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라는 게 대부분은 그냥 예의상 한번 보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자 말대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건물은 동네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골목에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낡지도 않고 그렇다고 번지르르 하지도 않은 딱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1층엔 작은 가게가 두어 개 들어와 있었고 위층의 세입자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관리인이 쓰는 것 같은 작은 공간이 하나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처음 서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6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어떤 사정으로 방을 알아보게 됐는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드물잖아요. 끝까지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전세 계약이 끝나고 혼자 원룸을 알아보고 있다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월세는 안 내셔도 돼요.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되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그 사람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이 어차피 비어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한테 형편대로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뭔가 조건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 딱히 수상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자도 옆에서 정수가 그냥 감사히 받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옮기던 날 그 사람이 무거운 박스를 아무 말 없이 들어줬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들었습니다. 방에 짐을 다 들이고 나니 그 사람이 물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마시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꼼꼼하구나 싶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전셋집이랑 비교하면 한참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꼭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라는 게 그때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걱정이 잠깐 멈춘 것뿐이었는데도 눈이 감겼습니다. 월세 고지서 걱정 없이 누울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날 밤이 그 집에서 제가 제일 편했던 마지막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날을 떠올리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해줬을까요? 비어있는 방이라고 했지만 건물주가 처음 본 사람한테 월세도 받지 않고 방을 내주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는 그걸 따져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생각이 짧아집니다. 당장 오늘 밤 발 뻗을 곳이 생겼다는 사실 앞에서 나머지는 나중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태준 씨는 저를 더 자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했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거워 보이면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은 국한 냄비를 들고 와서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혼자 드시면 뭘 챙기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빚을 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꾸 챙겨주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익숙해지면 의심이 줄어드니까요. 그 사람이 저를 왜 그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봤는지 저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방에서 지낸 첫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챙겨 먹고 낮에는 빨래를 하거나 근처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녁엔 방에 들어와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크게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전셋집에 혼자 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날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그쪽보다는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월세 걱정이 없다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서태준 씨는 처음부터 저를 이상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건물 마당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했고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면 들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사양했습니다.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슬쩍 들어버렸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요. 그러면 저도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기침을 몇 번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약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놓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괜찮으시냐고 묻길래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마웠는데 그 고마움이 어딘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줘도 되는 사이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익숙해지고 오늘 어떻게 지내셨냐고 묻는 게 익숙해지고 저녁 무렵 건물 앞에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며칠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그 사람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는 게 어떻겠냐고요. 혼자 드시면 아무래도 대충 드시게 된다고 자기도 혼자 먹는 게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번쯤이야 괜찮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됐고 두 번이 세 번이 됐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건 아닌데 건물 하나 남긴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일찍 떠나보냈고 딸이 둘 있는데 각자 살림을 차리고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 먼저 보낸 이야기, 아이들 다 내보내고 혼자 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는 금세 통하는 게 있거든요.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빈대가 어딘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TV를 보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저녁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차를 한 잔 건네면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 저 많이 의지가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에 든 찻잔만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또 누군가한테 기댄다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날 방으로 돌아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 뒤로 제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다시 실감이 났습니다. 누가 챙겨준다는 게, 누가 옆에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는데 잃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싫지 않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편도 달랐고 각자 자식들도 있었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미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괜히 그 사람 마주치는 게 어색했습니다. 장 보러 가는 시간을 달리 잡아보기도 했고 저녁을 먼저 먹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피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느껴졌는지 며칠 동안 별말 없이 지냈습니다.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밀어붙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이상하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미자한테 이야기를 꺼낸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미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입을 딱 벌렸습니다. 진짜? 그분이? 하면서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미자는 그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양반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정수가 너무 겁먹지 마.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미자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도 제법 버텨냈고 쉽게 무너지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일 앞에서는 자꾸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잘 살았던 기억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더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그 사람이 다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정숙 씨, 저번에 제가 드린 말씀 부담이 되셨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풀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부담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속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 세 가지가 자꾸 겹쳤습니다. 마음이 기운다는 걸 더 이상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달 동안은 정말 살 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2달은 제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요. 그 사람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2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됐는지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재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그 사람 입에서였습니다. 어느 저녁 밥을 다 먹고 나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별 서두름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정식으로 같이 살자는 거냐고 제가 되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살자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고 건물 앞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겁이 나는 건지 설레는 건지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생각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섣불리 결정했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또 한 번 상처받으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지내는 것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일이었고 혼자 나이 드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남편 보내고 나서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마음이 이미 반쯤 기운 상태였습니다. 그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자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미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식으로 같이 살자고 했어? 그럼 재혼하자는 거잖아.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이 그동안 함부로 대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단 너무 빨리 결정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한번 믿어본다는 게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믿었다가 또 혼자가 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하고 또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결국 혼자인 건 마찬가지라고요. 어차피 혼자일 거라면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그 사람한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크게 좋아하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혼이 결정됐습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몇 장 신고 한 번이면 됐습니다. 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굳이 크게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는 각자 연락을 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한 거냐고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재혼하고 저는 제가 살던 방을 나와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위층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방이 몇 개 있었고 거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방보다는 훨씬 넓었습니다. 짐을 들이면서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말이요.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아침을 맞는다는 것, 밥상을 같이 차린다는 것, 저녁에 불을 끄기 전에 상대방이 옆에 있다는 것.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그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놓는 위치도 신경 쓰이고 화장실 쓰는 순서도 신경 쓰이고 괜히 소리를 줄이게 됐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처음엔 크게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싶으면 같이 먹고 아니면 각자 챙겨도 됐습니다. 청소를 제가 하면 고맙다고 했고 제가 안 하면 그 사람이 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한 달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티나지 않게 왔습니다. 어느 날 세입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고
저한테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좀 바쁘다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냥 메모해뒀다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세입자 전화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더니 둘이 됐습니다. 택배 수령, 관리비 고지서 정리, 공실 청소 상태 확인, 민원 전달. 하나씩 제 손을 거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상, 저녁상, 빨래, 청소가 어느새 당연히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좋은 말로 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 훨씬 낫다. 이런 건 당신이 더 꼼꼼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들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들은 제 역할을 정해놓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꼼꼼하다는 건 결국 당신이 하라는 말이었고, 당신이 집에 있다는 건 당신이 다 처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눈치채면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불만을 꺼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괜히 작은 일로 분란이 생기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집안일과 건물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처음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도 줄었습니다. 그냥 되어 있는 일, 원래 그런 일처럼 됐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원룸을 구하러 다니던 그 시절에 저는 방 하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넓은 집에 들어와 살면서 저는 점점 그 방 하나보다 더 좁은 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넓어졌는데 제가 숨 쉬는 자리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재혼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요. 재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했습니다. 전날 밤 세입자한테서 누수 관련 문자가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고도 그냥 뒀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사람이 밥을 씹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한번 봐줘요. 어차피 집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숟가락만 내려놨습니다.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 시림이 이상하게 오래 갔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도 손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앞치마에 손을 닦고 세입자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샌다는 건지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발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항의하거나 거부할 생각보다 그냥 하고 많은 쪽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3층 구석방에 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문을 열더니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비 오고 나서부터 저기서 물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들여다봤습니다. 얼룩이 퍼져 있었고 습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건물주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말했습니다. 건물주 부인이시죠? 하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잠겼습니다. 건물주 부인.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 말이 제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저는 아내로 들어간 건데 어느새 건물 관련 일을 처리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3층에 누수 있다고 수리업체 불러야 할 것 같다고요. 그 사람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아서 연락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연락해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알아서 연락하라는 건 제가 다 처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업체도 제가 찾고 시간도 제가 잡고 세입자도 제가 응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 건물주 아내였지 건물 관리인이 아니었는데요. 그 경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흐려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흘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세입자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짜를 알리고 그날 집에 계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세입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한 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침밥, 설거지, 누수 확인, 업체 연락, 세입자 문자, 점심 준비, 빨래, 저녁 준비. 그 사람은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이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을 같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일도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시만 했습니다. 부탁하는 말투였지만 결국 지시였습니다. 알아서 해요. 당신이 하면 돼요. 집에 있잖아요. 그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리면서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런데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3층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흘 뒤에 업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요 하고 말하고는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고했네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봤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처리됐다는 걸 확인하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도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밥을 했고 빨래를 했고 세입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이 달랐습니다. 하면서 자꾸 뭔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몇 가지를 했고 그 사람은 몇 가지를 했는지를요. 그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그 사람이 섭섭하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재혼까지 해놓고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참고 지내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하루 더 하면서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무거웠습니다. 피곤한 건지 아픈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밥을 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에 서서 쌀을 씻으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한숨이었습니다. 이걸로 한숨을 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사람 자리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키는 걸 받아서 하고 처리되면 다음 걸 받는 자리요. 그 자리에 이름이 있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라고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 딸들이 집에 온 건 재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딸 은주가 먼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인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묘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방 안을 둘러보면서 하는 인사였습니다. 눈이 냉장고로 갔다가 싱크대로 갔다가 거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마치 뭔가를 점검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앉으면서도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드실 거 좀 챙겨드렸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챙긴다고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그 고개가 수긍하는 고개인지 확인하는 고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은주가 아버지랑 둘이서 안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저는 그 집에서 아내로 살고 있었는데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부엌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다 차렸습니다. 상을 봐주니 은주가 젓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반찬이 좀 짜네요. 아버지 혈압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짜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 쓴다고요. 은주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지적이었습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작은 딸 은미도 왔습니다. 은미는 은주보다는 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없음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제가 뭔가를 내밀면 받기는 했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식이었습니다. 그 사람 딸들에게 저는 아버지 아내가 아니라 그냥 그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딸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왔다 갔고 어떤 날은 불편한 공기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서 왜 이걸 이렇게 샀냐고 하거나 아버지 약은 제때 드리고 있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매번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할 때마다 뭔가를 해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처럼 서 있는 느낌이요. 그 사람은 딸들이 올 때마다 반가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딸들이니까요. 그런데 딸들이 오면 그 사람이 저한테 하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그래도 제 의견을 듣는 척은 했는데 딸들 앞에서는 그 사람이 집의 중심이 되고 저는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화에서 제가 빠지는 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딸들도 저한테 직접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밥은 제가 했고 청소는 제가 했고 세입자 전화는 제가 받았는데 그 집에서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은 시키면서 사람으로는 안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그 집에서 제가 제일 서러웠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였습니다. 딸 둘이 다 왔고 그 사람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다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다들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끼어들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세 사람 사이에서만 돌았습니다. 그러다 큰딸 은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 사시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순간 제 귀에는 그 말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다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사시면 그 말이요. 저는 들어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은주 눈에 비친 제 자리였습니다. 이 집 주인의 딸이 이 집 아내를 들어와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밥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웃으면서요. 저는 그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처인지 그 순간엔 가늠이 안 됐습니다. 그냥 물컵만 쥐고 있었습니다. 더 서러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얘가 말을 좀 세게 한다. 그게 다였습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됐습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그 사람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은주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은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였습니다. 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뭔가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삼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씹고 억지로 넘겼습니다. 설거지를 혼자 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랑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거실 쪽에서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딸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 사람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은주가 좀 심했지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집인가?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인가?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사는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도 그 말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저를 아내로 들인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을 맡길 사람으로 들였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섰습니다. 흐릿하게 느끼던 것들이 그날 저녁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왜 바로 나오지 못했던 걸까요?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못 나왔습니다. 재혼까지 해놓고 얼마 못 버티고 나온 여자가 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다시 혼자 원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겁났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하루 더 하면서요. 그 집에서 버티는 동안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차리면서도 말이 없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안에서 뭔가가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도 나 자신한테서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어느 새벽에 왔습니다. 자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3층 세입자였습니다. 화장실 천장에서 또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일어나 슬리퍼를 끌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벽을 짚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차가웠습니다. 세입자 문을 두드리고 천장 상태를 확인하고 양동이를 받쳐두고 내려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은 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소리에 깼을 텐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고요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새벽에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 사람은 자고 있다. 이게 우리 사이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엔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선명해졌습니다. 그동안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그 순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불러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새벽을 넘겼습니다. 나가면 어디 가나, 돈은 얼마나 있나.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올리고 반찬을 꺼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면 제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은주가 한 말 때문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쌓인 거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같이 맞춰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 목소리가 믿음직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많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내내 생각했다고요. 그 사람이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밥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을 개고 물건을 박스에 담고 쓰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집에서 같이 쓰게 된 것들은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내 것만 챙겼습니다. 중간에 그 사람이 방문 앞에 한 번 왔습니다. 발소리가 멈췄다가 갔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지금 당장 다툴 생각은 없다고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무렵이었는데 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짐 가방을 내려놓고 골목 입구에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이런 날 이렇게 나오게 됐구나 싶어서요.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미자였습니다. 미자가 나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그 집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미자 앞에서 소리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식모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 있어도 제자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라고 들어갔는데 아내 대접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좁아도 내 방 하나가 더 간절했다고, 넓은 집에 있어도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미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서 등을 한번 쓸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방 하나 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자가 같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방을 구하러 다니게 됐구나 싶어서 서럽기도 했지만 그 서러움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한 서러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방도 작았습니다. 햇빛이 오후에만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방이 편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아무도 제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전화도 없었고 딸들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제 숨을 쉬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혼자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넓었습니다.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방이 넓어도 숨이 막혔는데 여기서는 방이 좁아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오랜만에 그 사람이 됐습니다. 이혼 서류는 2달 뒤에 마무리됐습니다.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에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울 줄 알았는데요. 미자가 그날 저녁 밥을 사줬습니다. 후회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걸 너무 늦게 알았고 알고 나서도 너무 오래 버텼다고 했습니다. 미자가 그게 다 사람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62살에 방을 구하러 다니다가 재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3세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넓은 곳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편안한 곳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넓어진 건 그 방을 나오고 나서였습니다. 넓은 집보다 제게 필요했던 건 처음부터 제자리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데 꼭 1년이 걸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